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 중, 마음의 구조, 지형학적인 구조, 그다음에 성격의 구성 요소,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중요한 개념인 방어 기제와 그다음에 심리성적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유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실은 이제 이 교재의 챕터 구성에 방어 기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론할 때 방어 기제보다는 이제 발달적 관점, 그래서 발달 단계를 먼저 얘기하는데 책의 구성에 따라서 방어 기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어 기제는 하나 개념인 거죠. 자, 방어 기제는 이제 프로이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요.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안나 프로이드가 만들었는데요.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방패예요, 방패. 뜩 나를 막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막 힘들고 수치스럽고 이러면 그거가 계속 의식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되게 괴롭죠. 괴로워요.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괴롭고 불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사람이 계속 괴롭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못 살아요. 이 긴장감이 너무 고조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아파요. 심리적으로 막 그 긴장감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아파요. 신체적으로 막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는 우리가 막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심리적으로 힘들 때 우리를 그런 심리적으로 힘든 거를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말은 마치 방어를 해준다라 해서 되게 의식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방어 기제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심리 기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불안이나 갈등과 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은 어떤 식으로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왜? 긴장이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신체적 균형까지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안 되면 이제 무의식적인 기제가 발동을 해서 얘를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방어기제 사용합니다. 방어기제 다 써요. 여러분들 힘든 경험이나 이런 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억압시켜요.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하게 뭐 아니야 그건 말이지 너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적절히 이제 합리화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방어기제는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어 기제를 우리가 쓰다 보면은 실은 너무나 방어 기제를 과도하게 쓸 때가 있어요.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실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역할은 거예요. 방어 기제를 쓰더라도 이제 자아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긴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방어 기제가 너무나 과도하게 발동되면은 때로는 현실을 완전 부정해버려요.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버려요. 현실을 완전히 날조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방어 기제를 씀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막 방어 기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거는 자아의 기능은 그거예요. 내가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거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잘 맞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자아가 하는 기능인데, 이게 너무 방어 기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우리 심리적인 에너지는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 양의 에너지를 이렇게 과도하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막 현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데 쓴다면 건강하게 쓰여야 하는 즉 자아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하게 써야 하는 이러한 심리적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힘든 상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적정 정도의 방어기제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과도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과도하다 안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아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아의 기능을 키워주고 이 자아가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아의 기능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즉 자아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자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좀 숨으려고 하고 자꾸 뒤로 가려고 하고 이게 자꾸 이런 방어기제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어기제는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의 욕구, 과거의 기억과 외부 세계의 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즉 이게 다 이제 막 서로 갈등하면 불안한 거예요. 먹어 안 돼 안 돼 뭐 이거죠. 그래 결심했어. 근데 뭐 이런 거를 자아가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자아가 무너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나오는 방어기제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방어기제가 많이 사용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고 이런 이제 부정하고 이제 이러한 좀 긍정적이지 못하게 쓰이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이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불안한데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방어기제다. 이제 방어기제를 쓰지만 모든 방어기제가 실은 이제 방어기제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어기제라고 다 모두가 병적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되어지다 보면 일부 좋은 방어기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방어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볼게요. 퇴행은 우리가 지금 되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았고 내가 정말 안정적이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행복했고 안정되어 있고 내가 정말 따뜻함을 느꼈던 주로 그 시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렸을 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손가락을 쪽쪽 빤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 큰 어른이 막 인형을 안고 막 그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배변원이 다 끝난 아이가 동생을 보고 난 다음에 막 불안하고 뭐 엄마의 사랑을 뺏겨서 불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된다거나 우유병을 찾고 안도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퇴행입니다. 자, 퇴행은 보통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흔한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할 때 보통 퇴행 행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퇴행이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연령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면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막 20살이 된 성인이 지금 너무 불안해서 손가락을 빤다거나 뭐 인형을 잡고 있는다거나 뭐 숨는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퇴행은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어기제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어기제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 무의식 그런 어떤 욕망, 감정, 뭐 수치스러운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무의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보내면 그건 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억압입니다. 자, 반동 형성은 그런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되게 미운데 이 사람을 미운 거를 표현하면은 뇌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거죠. 남편 너무 미운데 남편 너무 미워하면은 내가 너무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을 너무 과도하게 막 걱정하고 뭐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억압됐던 무의식적인 충동과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게 반동 형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이제 미혼모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에 대해 내가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무의식 안에 막 있어요. 엄마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너무 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사교육을 너무 시킨다거나 혼자서 돈을 버는데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가면서 아이한테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아이가 실은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거는 이제 아이 때문에 온 거예요. 아이가 이제 원형 탈모가 오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의 이제 과도한 사교육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면에 엄마의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반동 형성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막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불안 안에는 이제 증오, 근데 사랑으로 표현하죠. 내가 뭔가 복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그런 거가 이제 지배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고, 뭐 능동적인데 그 안에는 굉장히 수동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항상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투사. 우리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투사예요. 투사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한테 이제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왜 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막 그래요. 왜 넌 날 미워하는 거야? 그래요. 그 친구가 벙 쪄요. 난 널 미워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 도대체. 응?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제 그 화냈던 친구가, 네가 날 미워하니까 내가 너한테 화를 내잖아.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내가 너한테 화를 내. 이 적반하장격에 이 친구가 바로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속에는, 실은 이 화낸 친구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상대방 친구가 싫어요. 미워요. 그런데 얘를 미워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바뀐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팔쩍 뛰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 팔짝팔짝 뛸 일이 아주 많겠죠. 내가 뭘 어쨌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가 싫어. 근데 걔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내가 화난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게 투사가 너무 지나치면 약간 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흔히 투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이제 편집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 되면 조상 탓, 뭐 잘 되면 내 탓, 뭐 이런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서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증오와 공격에 대한 방어로 공격을 표현한다. 내가 얘를 미워해요. 근데 아니야, 네가 날 미워하니까 내가 널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합리화. 합리화 같은 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애들이 하는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말은 이제 의식적으로 알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합리화는 이제 나도 모르게 합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짓말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은 거리가 있는 게 도덕적인 어떤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합리화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비유하는 게 저 여우와 심포도 신화 그 동화예요. 이소부화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여우가 저 포도를 먹으려고 낑낑낑낑 하고 발을 막 디뎠는데 못 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자기가 이제 못하면서 그거를 못한다는 걸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신 거야.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그러면서 쓱 가요. 합리화를 되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자, 이게 합리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화는 이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를 조금 더 나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막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화처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잖아요. 왜 청소년기 아이들이 한참 그 성적인 욕구를 막 분출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막
막 밖에 나가서 밤에 막 뛰어다닌다거나 볼을 뻥뻥 찬다거나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예술로 막 승화를 시킨다거나 뭐 종교로 막 승화한다거나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화는 뭐 굉장히 능률적이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뭐 방어기제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취소는, 취소는 말 그대로 이제 무효화, 아니야, 뭐 이거예요. 네, 스스로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어요. 뭐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소, 무효화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애들이 자기 동생이 엄마가 없을 때 동생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딱 보는 순간 애가 갑자기 어려서, 아니야. 그러면서 동생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행동을 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바람 피는 남편이 오히려 막 아내한테 와서 잘해주는 거 이거 약간 반동형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 예는 약간 더 반동형성과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제 요 예가 훨씬 더 취소를 해주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은 약간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특히 우리가 이제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정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부정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막 우울감에 빠지고 뭐 이러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부정인데요. 아니야,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그럴 리는 없어. 뭐 이런 거죠.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내일 어디 갈까? 막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가 이미 죽어서 없는데, 이제 아이를 막, 우리 애가요, 뭐 내일 뭐 소풍을 간대요. 하면서 막 김밥을 열심히 말고 계신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너무 좀 과도하게 갔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들이 다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전환 뭐 바꾸는 건가?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갈등이 뭐로 나타나면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기 싫고 막 그러면은 폐 아파 뭐 이런 거. 시험 보기 전날 갑자기 얘가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할 때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미운 거야. 엄마가 나를 되게 야단을 많이 치고 막 시험 조금만 못 보면은 정말 막 이게 막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나에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를 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안에 막 드글드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 손이 확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어떤 정말 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컨버전, 전환 증상이 나타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닮는 거죠. 내가 이상화하는 사람, 뭐 나의 부모라든지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동일시는. 그래서 때론 적대적 동일시도 있어요.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닮아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적대적으로 미워했지만 그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동일시라고 하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동일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초자아를 발달시킨다. 즉 부모님의 도덕심, 도덕관, 양심,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간다. 자, 학습한다는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어기제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셔보세요. 왜 화를 내? 아니,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서 그렇다면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왜 어려운가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가는 거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뭐 억압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발달 단계에서 너무 고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발달이 이행되지 않아요. 고착이 되면 발달이 이행이 안 돼요. 우리가 고착이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받았거나 너무나 못 받았거나, 그러면 너무 좋아서 다음 단계로 못 가거나 너무 부족해서 다음 단계로 발달이 이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착이 될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기제를 너무 과도하게 쓰는 병적인 방어기제를 쓸 때도 실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건강한 성격 발달을 저해를 받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자, 프로이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꿈의 분석, 자유현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알 수 있게 의식으로 끄집어 올라와요. 우리가 무의식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아래 있죠. 저 아래에 있는 이 무의식 한꺼번에 못 올라옵니다. 꿈의 분석이라든지 또 뭐죠? 뭐 자유현상이라든지 또는 전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클라이언트로부터 도출해내서 이제 전의식으로 끄집어 와요. 그럼 전의식에 있는 내용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의식화될 수가 있는 거야. 전의식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어떤 덩어리들을 의식화시키는 거. 그래서 아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뭔가 자신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치료의 목표예요. 그래서 통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바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화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그랬구나라고 이제 속 시원해. 이게 카타르시스죠.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무의식의 갈등을 의식화 꺼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요건 앞서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눈 감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해서 무의식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 꿈을 분석해서 이래서 너가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끄집어 주는 거. 또 하나는 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이는 지금 내가 현재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막 되게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막 그 사람과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을 보면서 예전에 나에게 좋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엄마에 대한 감정이 되게 기억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봤던 선생님이 우리 엄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보자 엄마처럼 느껴져서 엄마에게 하듯이 막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전이에요. 자, 전이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져 있던 거를 현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경험들을 되풀이하는 게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하면 즉 전이를 잘 분석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현상, 꿈을 분석하는 거, 전이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거고 이래서 그런 거야 하고 무의식을 끄집어내줌으로써 아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제 세 가지 성격을 우리가 구성하는 세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이제 발달 단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리 성적인 발달이다. 그래서 사이코섹슈얼 디벨롭먼트,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혹은 심리성적 이론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발달시키게 하는 커다란 에너지가 뭐다? 리비도다. 근데 리비도가 갖고 있는 거는 뭐다? 성적인 욕구, 욕망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리비도 에너지가요. 어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팍 집중이 돼요.
어떨 때는 입에, 그다음에 어떨 때는 항문에, 어떨 때는 뭐 성기에, 그러다가 숨었다가 다시 성기에 이렇게 확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자, 여러분들 성적인 에너지가 이 리비도 에너지가 집중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리비도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 욕구, 본능 이런 거잖아요. 채워주세요 하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에너지가 입에 모았어요. 입에 있어요. 그럼 입에서 원하는 욕구 채워주세요. 항문에 있어요. 항문에서 원하는 욕구 채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그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발달되어져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성적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5단계에 걸쳐서 아이들은 발달한다. 근데 앞에 3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항문의 구강기, 흔히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라고 하는 3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격의 구성 요소인 이드, 이고, 스포이드가 발달하는 거예요. 만 5세까지. 그래서 성격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만 5세 이전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실제로 남근기까지의 발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고 이렇게 약간 그랬죠. 자, 우리가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방해받으면 고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착되면 성인기에 고착된 성격이 나타난다,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착은 너무나 좋아도 안 되고 너무나 안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고착이 되는데 고착이 강도가 강하면 이제 퇴행될 수가 있어요. 방어기제가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니면 그때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강기 봅시다. 구강기에는 뭐 리비도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씹고 삼키고 깨물고 빨고 하는 욕구를 통해서, 쾌감을 통해서 만족감이 충분해야 돼요. 엄마저 충분히 먹어야 되고 이웃이 충분해야 되고 아그작 씹고 빨고 삼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구강기가 잘 만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애 6개월까지 아이들이 대상구제 상태다. 즉 대상,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보통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요 시기까지 6개월까지는 자기가 되게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내가 엥 하고 울면 엄마가 띡 하고 젖주고 엥 하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엥 하고 울면 다 해결을 되니, 그래서 그게 엄마라는 존재가 그걸 해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엥에 따라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그래서 대상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걸 전지전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직 이렇게 분화된 존재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분화된 존재라고 알기 시작하는 거는 6개월 이후부터예요. 뭔가 사람을 구분하는, 이 사람이 엄마구나. 그래서 흔히 이때부터 아이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가 아닌 사람과 긴 사람을 구분하는 낯가림이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부터는 이제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대상이 나한테 이렇게 다 해주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해줘도 울고 안 해줘도 울잖아. 애기들은 안아줘도 울고 아니면 내려놔도 울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 좋으면서도 엄마한테 화내고 뭐 이런 양가 감정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벌어집니다. 자, 이 시기에 어쨌거나 입으로 하는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될 때는 고착된 성격이 나와요. 그러면 성인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입으로 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되죠. 과도하게 먹거나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남을 과도하게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적 특징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문기는 보통 18개월에서 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항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관략근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배변 활동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시기에는 배설물, 자신이 응가를 배출하는 거면서 쾌감을 확 느껴요. 그런데 그 응가를 앞에 이 시기 잠깐 할게요. 자, 이 시기에는 주로 뭐만 있다? 미드만 있다. 자, 이 시기에 근데 배설물을 하고 갖고 있다가 빵 하고 배출하면서 쾌감을 쫙 느끼는데, 근데 아무 데서나 배변을 꽝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제 엄마가 통제하기 시작하죠. 워워. 자, 배변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변기에 앉아서 하자라고 엄마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발달해요? 에고가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학문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배변 활동을 하는 엄마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격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 보유적인 성격이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엄마가 너무 엄격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엄격하고 강박적인 엄마들은 애들이 조금만 막 실수하고 애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막 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써요. 참는 거죠. 끙끙끙끙끙끙 하고 참아요. 이게 학문 보유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변비가 일단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성격으로 발달하냐면 뭔가 배출하지 않는, 즉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보유하는 성격으로 발달해요. 쉽게 말하면 노랭이 혹은 뭐 짠순이 뭐 이런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완고한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문기에 그런데 이제 엄마가 배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됩니다. 엄마가 이제 내가 배변을 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 엄마 나한테 자꾸 야단 쳤어? 엄마 한번 맛 좀 봐 하고 이제 벽에 막 똥칠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폭발적 성격이라 그래요. 오히려 엄마의 어떤 통제나 규제나 제재에 더 완강하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산만하거나 낭비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깨끗함을 강조하는 성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엄마가 묻으면은 자꾸 팬티나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갈아입히면은 아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여서 강박적인 거예요. 손 씻고 닦고 이런 거 이런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반동 형성적인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제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또는 강박적으로 이렇게 자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종하는 거 대신 폭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폭발하고 싶지만은 복종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문기를 거쳐서 이제 3에서 5세, 보통 5세나 6세라고 얘기하죠. 만 3에서 5세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이 이제 남근기 시기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근기는 모든 에너지가 여기까지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 학문에 있다. 여기에선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 성기에 있다. 리비도가 성기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의 에너지가 막 난리가 나겠죠. 자,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3에서 5세, 6세 요새의 아이들이요. 이제 성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비도의 에너지가 성기에 있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너는 왜 앉아서 좀 뭐 엄마는 왜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도 왜 5세 이전의 아이들만 이제 서로 남탕 여탕 구분 없이 가지만 그다음부터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기고 아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다. 자,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적대자예요. 나의 동성인 적대자. 이거 동영상 되게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링크해서 보세요. 동성인 아버지가 나의 적대자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이성인 엄마를 막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나의 적대자인 동성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저 아버지는 엄마하고 어찌나 이렇게 친한지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미워해.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수록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를 입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게 거세 불안이에요.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성기를 아버지가 자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에요. 자, 이런 불안감을 이 시기의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 불안이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방어기제라 그랬죠. 그래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좋아. 그렇다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를 내가 닮을 거야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게 바로 동일시예요. 동일시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가치관, 생각 이런 거를 모두가 닮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뭐다? 슈퍼에고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성격의 구성 요소가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다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변하지 않아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성기가 없어. 그래서 남근 선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훨씬 더 강조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시기에 이게 너무 고착되면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죠. 뭐 야심차다, 뭐 남자답다, 뭐 여자에게는 뭐 난잡하다, 유혹적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복기는, 자, 초등학교 시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잠복됐다. 성에너지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어때요?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적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돼요. 대신에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잘 배워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달, 지적 활동, 친구와의 관계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가 쓰여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드보다는 자아, 초자아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동성 간의 그런 어떤 우정이 강해지는 시기라 이 시기가 너무 고착이 되면은 이제 동성애 자가 된다라는 그런 뭐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생식기. 다시 성적 에너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성기로 오는 거죠. 사춘기죠. 여러분들 사춘기는 그거잖아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 호르몬이 막 분출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기에 에너지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생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것이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나. 그래서 오이디푸스 감정이 다시 막 나와.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랑 막 적대 관계, 아들이 막 아빠한테 막 반항하고 막 이런 것들, 여자친구들이 막 엄마한테 막 엄마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싫어, 절로 가, 엄마 짜증나 뭐 이런 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에는 이러한 특징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적인 에너지가 이성에게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이타적인 성향이 많이 발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인 이제 그러한 성격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달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준 그런 이론적인 업적은 정말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의 이론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한계로 인하여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 성적인 거에 대한 거, 너무,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거가 너무 성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매몰되어져 있는 인간으로 너무 강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성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그 옆에 있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유흥도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남성에 대해서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슈퍼에고가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런 슈퍼에고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자, 이 이론은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성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발달의 생물학적인 어떤 성적 본능,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적 본능이 우리 몸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대인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요인들을 너무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분화되어 나온 사람이 에릭슨이고 이것 때문에 분화되어 나온 사람이 아들러와 융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되어진다. 무의식에 의해서 또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서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인간이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비춰지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판의 여지가 많아요. 인간은 그렇게
뭔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 나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과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융의 이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